조선시대에도 통한 행복의 비밀 명언은 스스로 내면을 다스리고 주변 사람과 진심으로 교감하며 사회적 책임 속에서 자아를 실현하는 데서 오는 참된 기쁨을 강조합니다. 이 명언이 지닌 힘은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의 일상과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오늘은 조선시대에 꽃피웠던 행복의 비밀 명언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해석, 그리고 감동적인 사례와 실천 전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핵심은 조선시대 선인들이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서로를 살피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키웠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남긴 말과 글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커다란 울림을 주며 더 나은 삶을 향한 길잡이가 됩니다.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깨달음과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조선 시대 행복 명언의 구체적인 배경과 출처, 그리고 명언을 남긴 인물의 생애를 깊이 파고들겠습니다. 조선은 유교적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사회였고 성리학의 원리를 토대로 나라를 다스리며 백성들에게도 도덕적 수양과 예의를 강조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학자나 사상가들은 왕실의 신임을 받기도 했으며 백성들을 가르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명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지는 인물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는 조선 중기 무렵 지방의 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학과 유교 경전에 자연스레 노출된 환경이었고 가족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학문에 대한 열정과 도덕적 가치관을 깊이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 중기는 사화와 당파 싸움이 빈번하여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웠고 민생은 전란이나 흉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학문을 추구하는 이들은 학문을 통해 민심을 다독이고 바람직한 사회 기틀을 세우려 애썼습니다. 그 인물이 남긴 행복명언은 권력 다툼과 계속되는 전란 속에서 더 큰 혼란을 막고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전해옵니다. 그는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백성들과 직접 소통했습니다. 고된 농사일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사정을 살피면서 삶이 비록 힘들어도 자신 안의 마음가짐과 타인과의 협력을 통해 얼마든지 행복의 길을 열 수 있다는 메시지를 자주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높은 사람들에게 억눌리거나 각종 세금과 부역에 시달렸지만 이 학자는 서로 돕고 격려하는 풍토가 조성된다면 삶의 고단함이 결코 인생을 망치는 굴레가 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그가 체험한 당시 시대적 상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중기에는 사대부와 양반이 권력을 분점하며 국가기강을 잡아갔는데 그 과정에서 각종 당쟁이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일례로 동인과 서인, 이후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극심해져 나라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민생은 늘 뒤로 밀렸고 국방체제도 허술해져 외적의 침입에 대한 불안감도 높아졌습니다. 실제로 외침이 발생하면 국토가 황폐해지고 백성의 삶이 크게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이 명언을 남긴 인물은 여러 차례의 위기에서도 학문 연구와 제자 교육을 멈추지 않으며 오히려 사람들에게 마음 공부와 인간관계를 중시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특히 민생 안정을 위해 자신이 직접 제자들과 농사법을 연구하거나 지역 백성에게 효율적 생산 방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문서에는 농사 경험담부터 사람 간 신뢰의 중요성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학자로서의 사묘에도 관직에 임명되어 왕에게 건의문을 올린 적도 있다고 전해지는데 그 건의문에는 백성들에게 줄 세금과 부역의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를 넓혀야 백성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양반과 사대부들의 기득권이 강고했으므로 이런 주장은 정치적 반대에 부딪히기도 했지만 오히려 이러한 반발이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몇 차례 유배 생활을 하면서도 쉽게 굴복하지 않았고 유배지에서 백성들과 직접 소통하며 고달픈 현실을 목격하고 위로하는 글들을 남겼습니다. 그 글 속에는 언제나 자립, 협동, 도덕적 성찰을 강조하는 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나아가 조선 사회의 문화적 환경도 이 명언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유교가 중요시하던 인과의 예와 지 같은 덕목이 국가 운영과 인간관계 전반에 걸쳐 적용되었고 가정에서는 효와 우애를 중시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는 수많은 모순이 동시에 일어나 백성들은 종종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괴리를 줄이고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던 학자들은 유교 경전에 담긴 인간관계의 중요성과 자신을 닦는 수양의 길을 설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명언을 남긴 인물은 행복이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묻고 그 해답을 마음의 안정과 타인과의 진정성 있는 유대에서 찾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행복의 비밀은 지위나 재산에 많고 적음이 아닌 스스로 마음을 어떻게 가꾸며 서로 협력하느냐에 달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수많은 백성에게 전해지고 입에서 입으로 오랜 세월 동안 구전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역사적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면 왕조 체제에서 주로 중시되던 것은 유교식 외유와 상하관계, 그리고 중앙정부의 권위 유지였습니다. 이런 체제하에서 농민과 서민층은 국가와 양반 계층이 주도하는 제도적 틀에 편입되어 강제적인 규율을 따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백성들은 실제 생활에 부담을 안고 살 수밖에 없었고, 때로는 사회의 부조리나 부패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람들은 작은 것에서부터 서로 위지하고 마음을 나누며 자기만의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명언을 남긴 학자의 삶과 사상도 바로 그런 움직임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지역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스스로도 농작물 경작에 참여하고 마을 행사와 의식에 활발히 참석했습니다. 무너지고 지친 사람들에게 학문이 단지 글을 배워 출세하는 도구가 아니라 삶을 다듬고 타인과 화합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열렬히 주장한 것은 결국 나와 주변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실천이 진정한 행복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이 사상은 유교적 가치관과 결합해 시너지 효과를 내었으며 백성들 사이에서는 조선시대의 행복 비밀 정도로 회자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르러 여러 문헌 자료와 구전에 의해 소개되고 있는데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층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로 이 명언의 현대적 해석을 세 가지 이상의 사회 이슈와 연결해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정보화와 산업화를 거치며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혼란에 빠지곤 합니다. 첫 번째 사회 이슈로는 과도한 경쟁 구도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 시대 당시에도 과거 제도와 신분제 속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장, 학교, 일상 등 어느 곳에서도 경쟁이 당연하게 여겨지며 사람들은 승자와 패자의 구도로 내몰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조선시대 행복명언이 전하는 메시지는 자신을 닫고 마음의 여유를 찾으라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협력 관계를 중시하라는 것입니다. 승패만을 따지는 경쟁보다는 상호 발전을 위한 관계 맺기를 통해 오히려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가르침은 현대인의 영혼을 달래줍니다. 두 번째 사회 이슈는 개인주의와 소유의 현상입니다. 현대에는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고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면서 과도한 경쟁과 맞물려 마음이 점점 고립되기도 합니다. 특히 디지털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는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지만 실제 관계가 부족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이명언은 조선시대의 마을 공동체나 학자들과 백성들의 긴밀한 상호작용을 떠올리게 하며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진실한 교류에서 비롯된다고 말합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협동하며 때로는 서로의 삶을 지지해주는 과정에서 외적 조건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의 따뜻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회 이슈로는 가치관의 혼란을 들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가 전반적인 이념을 뒷받침했지만 현대는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거나 충돌합니다. 자유와 평등, 경제 발전과 환경보호, 개인 성취와 공동체 이익 등이 서로 얽혀 갈등을 빚습니다. 이런 시대적 혼란 속에서도 이명언이 제시하는 해답은 본질적인 인간다움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주변을 살피는 태도, 그리고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진정으로 몰두하는 모습이야말로 어떤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치관이 복잡해질수록 오히려
우리가 지켜야 할 근본의 힘이 더욱 빛납니다. 또한 네 번째 사회 이슈로는 경제적 양극화를 언급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풍족한 삶을 누리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생계조차 어렵게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빈부격차가 심각했지만 지금처럼 거대한 자본의 움직임과 세계화가 결합된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명원이 강조하듯 궁극적인 행복은 물질적 풍족함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점을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부유하든 가난하든 나와 주변을 어떻게 살피고 협력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에게 그 본질적 가치를 일깨워줍니다. 다섯 번째 사회 이슈로는 정신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도 역병이나 전쟁 등으로 심리적 압박이 컸지만 지금의 과도한 정보 폭주와 비교적 단절된 인간관계, 그리고 극심한 자기 검열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원이 가르치는 내면, 다스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명상이나 사색을 통해 정신건강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현대적 해석에서 큰 가치를 지닙니다. 타인과의 협력, 진심 어린 교류 역시 개인적 상처를 치유하고 안정을 찾는 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조선시대 행복명언은 인간적인 연대와 내면의 성장을 통하는 해법을 제시합니다. 세 번째로 감동적인 사례를 세 가지 이상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한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줄곧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가 심해 마을이 점점 황폐해져가는 곳이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도시로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생활고를 견디느라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주민이 이명언을 적용해보자며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농사일을 함께하고 서로 힘든 사정을 허심탄회하게 나누면서 누구든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서먹했지만 점차 누구나 공감과 위로를 주고받으며 공동 텃밭을 가꾸고 작은 축제를 열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귀농 귀촌인에게도 친절히 조언을 해주고 함께 마을 운영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 의식 덕분에 마을에는 더 이상 황폐함 대신 웃음과 희망이 싹텄습니다. 이 감동적인 사례는 명언이 전하는 타인과 진심으로 교감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가르침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흔히 사람들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우선인 세상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마음을 열고 협력할 때 힘든 상황에서도 위지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두 번째 사례는 직장에서의 일화입니다. 어느 중소기업에 새로 부임한 젊은 팀장이 있었습니다. 이 팀장은 처음엔 성과만을 강조하고 각종 지표를 올리기 위해 직원들에게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직원들이 번아웃 증세를 호소하고 팀 내 불화가 커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팀장은 우연히 조선시대 행복명언을 접하고 서로 돕고 성장하는 것이 참된 행복이라는 핵심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팀 내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 어려움을 나누는 자리를 자주 만들었습니다. 장기 목표보다는 단계별 작은 목표를 설정해 달성할 때마다 서로 축하하고 격려했습니다. 실적보다는 협동 정신을 우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자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오히려 성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전에 무거운 분위기에서 생긴 갈등이 해소되고 팀장이 직접 직원들의 고충을 헤아리고 가정 사정이 어려운 이들을 지원하려 노력하자 충성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이 기업은 몇 년 뒤 큰 위기 상황이 왔을 때에도 협력과 결속으로 무사히 버티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감동은 인간 본연의 친밀감과 배려에서 비롯되는 에너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한 개인의 극복 이야기입니다. 어려서부터 학업 부담과 높은 기대치를 안고 자란 어느 사람은 성인이 되어 대도시의 치열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쟁에 지치고 스스로를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자기 안의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남들과 비교해 늘 뒤처지는 느낌에 자존감도 낮아졌습니다.
어느 날 그는 책에서 조선시대 행복명언을 접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행복은 외부의 조건보다 마음의 상태, 그리고 타인과 함께하는 데에 달려있다는 구절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조금씩 일상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아침마다 시간을 내어 명상 비슷한 사색을 하고 주변 사람에게는 작은 감사 인사를 자주 전했습니다. 회사에서도 도움을 청하는 동료나 후배가 있으면 시간을 일부러라도 내어 챙기려고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달라진 그를 의아해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하루 이틀 쌓이면서 그의 따뜻함이 주변에 번져나갔고 본인 스스로도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비교나 경쟁보다는 진정한 교감을 우선하게 되면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자 성과도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행복이란 스스로 가꾸어 가는 것이며 타인을 인정하고 돕는 마음이야말로 나를 건강하게 지키는 길임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 개인적 사례가 주는 감동은 누구나 마음가짐을 바꾸고 타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삶 전체가 밝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로 일상생활이나 현대사회에서 이 명언을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족 사이에서의 적용입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서로의 하루 일정을 공유하고 필요한 도움이나 협조를 자연스럽게 묻는 습관을 들입니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제자나 가족과 함께 학문을 토론하며 친목을 다졌듯 가족 내에서도 각자의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집니다. 서로가 바쁜 일과를 시작하기 전 마음을 모으고 응원하는 기운을 나누면 가족의 결속도 깊어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기분도 한결 밝아집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직장 및 조직 생활 속 적용입니다. 조선 시대 행복명언에서 강조하는 협력과 배려를 팀 단위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팀 미팅을 할 때 개인별 성과보다 협력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진행 사항을 공유하고 어려움이 있는 구성원에게 도움을 주는 구조를 마련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성과가 배가 되는 경험을 쌓으면 조직 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구성원 전체의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지역사회에서의 참여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사람 간의 유대가 마을 단위로 형성되었기에 축제나 의식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대에도 아파트 단지나 동네에서 작은 이벤트나 환경정화 활동을 진행하고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보면 좋습니다. 서로의 특기를 살려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같은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도 가족 이상의 연대감이 생겨납니다. 네 번째 시나리오는 자기 성찰을 위한 시간 확보입니다. 현대인의 일정은 너무나 빽빽하지만 조선시대의 선비들이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사색을 하며 스스로를 다스렸듯 우리도 하루에 짧게라도 마음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때는 스마트 기기를 멀리하고 조용한 환경에서 내 마음을 관찰하며 오늘의 기쁨과 어려움을 정리해봅니다. 이러한 습관이 쌓이면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힘이 생겨나고 더불어 타인의 마음에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다섯 번째 시나리오는 타인에게 전하는 감사와 칭찬 습관입니다. 조선시대 행복명언이 전하는 핵심 중 하나가 바로 타인과의 진정성 있는 교감인데, 이는 사소한 말 한마디나 작은 행동에서도 실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힘든 일을 겪었다면 그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고, 직장에서 누군가 도움이 되었을 때에는 곧바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이렇게 감사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자신도 긍정의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런 5가지 시나리오는 분명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바쁘고 경쟁이 심한 사회에서도 어렵지 않게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명언을 단지 옛사람들의 교훈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5번째로 시청자 참여를 유도할 질문 5가지와 과제 3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참여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현재 나의 일상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행복의 요소는 무엇인가요? 두 번째 질문은 나와 주변 사람에게 진심으로 공감해주거나 마음을 나눈 적이 가장 최근에는 언제였나요?
세 번째 질문은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나 가족 안에서 협력하거나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온다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번째 질문은 조선시대 행복명언이 제시하는 마음 다스림과 타인과의 교감 중 오늘 당장 실천할 만한 가장 작은 변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다섯 번째 질문은 이 명언을 현대의 복잡한 사회적 이슈와 연결해 볼 때 나 자신이 가장 크게 공감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이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해 시청자분들께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변 환경과 관계를 점검하며 조선 시대 행복명언이 전하는 깊은 울림을 체감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과제 세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감사 일기 쓰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 그날 있었던 감사한 순간이나 사람을 기록해 보시길 권합니다. 작은 감사라도 놓치지 않고 적어나가다 보면 자신이 이미 누리고 있는 행복의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관계 개선 프로젝트입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 직장 동료 등 사이가 다소 서먹하거나 오해가 있던 사람을 떠올려보고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노력을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작은 문자나 메모, 혹은 짧은 대화라도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내 마음을 열고 상대를 인정해주는 자세입니다. 세 번째 과제는 공동체 활동 참여하기입니다. 지역 봉사활동, 주민 모임, 회사 동호회 등 관심 있는 곳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귀찮을 수 있지만 함께 땀 흘리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조선시대 선비들이 강조했던 협력과 마음 나눔의 가치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질문과 과제를 통해 조선시대 행복 명언의 가르침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살아 숨쉬게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로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전해진 행복의 비밀 명언은 혼란하고 답답했던 시기에도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고 주변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통해 진정한 기쁨을 찾으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를 역사적 배경, 현대적 해석, 감동적인 사례, 그리고 구체적인 일상 적용법과 시청자 참여, 질문 및 과제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명언이 주는 혜택은 분명합니다.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타인과 진심으로 교감하면서 더 넓은 의미의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공동체적 연대감과 개인의 책임감이 조화를 이루면 우리의 삶은 더욱 성숙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